네,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설이 불거진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저녁 만찬을 함께하고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공동정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참 상황이 극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수의 일정을 전격 취소한 안 위원장, 네, 정말 거취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공동정부 파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단 한 번의 회동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했을까? 어떻게 풀렸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밀하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까지는 저희가 짐작할 수 없지만 예. 결국은 두 분이 대선 과정에서 어찌됐건 국민들 앞에 저희가 공동 정부를 하겠다. 또 그리고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두 분 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일이고 또 지켜야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보고요. 예. 오늘 또 안철수 위원장이 아침에 임기하면서 임기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아침에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아무도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공동정부라는 어떤 이름 자체보다는 공동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냥 단순한 공동정부가 아니라 예. 공동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예를 드는 게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미래통합당 예를 드는데요. 예. 총선 전에 이제 보수 진영을 갖다가 좀 통합하자고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결국 선거에서 저희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화학적 결합이 없이 단순히 물리적 결합만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좋지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정부라는 것도 단순히 인선을 몇 자리를 누가 가져가고 안철수계 이른바 안철수계가 몇 자리를 가지고 가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신뢰 관계에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인수위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들이나 법안들 예. 내용이 다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혹은 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순히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공동정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발표된 장관직의 안철수계는 한 명도 없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안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이 아닌 차관 혹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 인사에서 좀 배려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 황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인선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갈등을 봉합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일기 내각 발표를 보면서 1차, 2차에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에서 제시했던 추천했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분들이 전혀 인선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태규 인수위원이 또 사퇴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인선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제 극적으로 또 만찬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했고 예. 해소됐고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있을 것은 남아 있는 또 각 공공기관의 자리나 또 장관 말고 차관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라는 그 시대적 과제 아래 공동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즉각적 단일화를 통해서 이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명분이 사실상 일기 내각이 완성됨으로 해서 그 명분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나 국민의당 측에서 어떤 그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존심도 없는 상황같이 보여져서 말이 안 된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있을 인선 과정도 사실 기대할 것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를 예견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인수위 내에 어떤 일부분에서 인사 검증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내놓은 지금 일기 내각의 모습을 보면
윤석열 당선자와 너무나 가깝고 잘 아는 그런 패밀리 위주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심지어 아가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뭐 이런 말까지 도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추천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인선이 지금 결정되어지고 하는 과정이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뭐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만 보여준 것인데 어떤 다음에 차후에 새로운 부분에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뭐 중용될 것이다 기대는 안 되고요. 지금 예. 중요한 것은 안철수 위원장 측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퇴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예.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당선인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고 안 위원장과 그리고 인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도 표했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와 경선 초반에 좀 갈등이 불거졌는데 정말 극적으로 화해하고 또 포옹까지 하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특유의 스타일이 이번에도 좀 갈등 봉합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예. 뭐 다른 뭐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에게 이렇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당선인의 스타일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뭐 지금 어찌됐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약속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본인이 예.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인선의 문제가 아니다. 저희가 뭐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인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하는 다른 가운데에서 부분도,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이제 저희가 책임 총리제 얘기했는데 총리가 또 임명할 자리들이 있고 혹은 차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관들에게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한 마당에 예. 장관 뭐 차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철학과 정책의 공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앞으로 인선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서 사실상 이 공동정부가 무산이 되면은 양측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 타격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이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이런 경우를 미리 예측을 못했다면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방선거 앞두고 대선 이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뭐 합당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예.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채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아침에 제가 오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접점을 다 찾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만 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언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공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이후에 이제 아직 저희 최고위 최종 결정이나 아직 경선 과정이 좀 시작은 안 됐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합당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분 나누기처럼 뭐 국민의당에게 어디를 양보한다 혹은 국민의힘이 어디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또 국민들 보기에는 뭔가 자리 나눠 먹기 그리고 또 지방선거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해서 주민들이 판단해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 자리인 것인데 그거를 중앙정치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배려한다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것도 또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합당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오전까지만 해도 실무적인 협상은 좀 많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사실상 뭐 오늘도 이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예. 해야지만이 본인이 이제 뭐 총리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번 당권 도전이라든가 어떤 이후 차기 정치 행보에 있어서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예. 당선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도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위원장이 갖고 있던 어떤 정치적 세력을 좀 안고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가야지만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도 사실은 제 갈등이 또 불거지거나 그럴 일은 저는 조금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 어제부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자, 뭐 아가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이 얘기도 해주셨고 또 서육남이라고 해서 서울대 60대 남성이 좀 대거 들어갔다. 이제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각이 좀 편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5년의 그 국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내각의 구성, 그 인선을 통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어제까지 마무리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누구도 뚜렷하게 앞으로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짐작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서육남, 뭐 서울의 60대 서울대 출신 뭐 남성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예. 전문성이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검증들을 해보면 사실 이 공공에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붙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 후보들 중에. 예. 그것들을 보면 이게 안배, 뭐 능력, 안배 없이 능력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 납득시킬 부분이 부족한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앞으로의 정부를 윤석열 그 당선자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도 드물었는데 예.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문회의 그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하면 국민들이 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인준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직명하면서 지금 인사청문 전국이 한동훈 블랙홀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지금 새로운 갈등으로 떠올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 뭐 한동훈 후보자 인사는 사실 검수완박 지난 12일 날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 이전부터 그전부터 검토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이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고려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국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국 사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처럼 이런 정치권의 이슈들 혹은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어떤 여야의 공방이 자칫 정쟁으로 흐르진 않을까. 그 때문에 또 민생이 조금 외면받지는 않을까 우려하시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들이 저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 했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뭐 자칫 이렇게 지레짐작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약간 그런 식의 우려 때문에 나오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뭐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 뭐 인사 자천도 당했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인사권을 전행했을 때 그 뭐 이른바 인사 폭거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사권으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인사권을 남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이게 뭐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건 누구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불법에 있어서는 불법대로 가고 합법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법무부와 이제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를 임명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선은 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네. 저희는 그것을 검찰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뭐 저희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의 그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측면이 있다. 그것을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라고 얘기된 것은 사실상 20년도 더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더 이상 늦추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첫 번째 공약이기도 했던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뭐 정쟁의 요소로 쓰고자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 좀 답답한 것은 이 숙제를 미루다가 이제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해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문제지요. 좀 높은 산을 몇 가지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것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제가 이후에 공포되는 과정까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그 검찰개혁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이뤄낼 것이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지금 현재 원장이죠. 검사, 예. 검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만한 인사였다고 누구도 아마 그런 예견했던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그 자리라는 것이 검찰의 기수도 굉장히 존중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거쳐야 될 요직들이 있는데 중앙검찰 중앙지검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남부지검 수원지검장으로 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다루는 부분을 결국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될 텐데 예. 이 부분과 눈만 마주쳐도 잘 통할 수 있다라는 검찰 조직을 관할하는 부분을 직할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걱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한동훈 현재 윤석열 당선자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깜짝 발탁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의 분리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기의 복심을 앉혀서 이후에 정치적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수사권, 기소권, 검찰의 분리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데 예. 저는 그 발언도 굉장히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맞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해서 지명자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모습은 이전에 검사일 때 그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인데 앞으로 지금 민주당과 여러 측면에서 저는 일단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이제 첫 출근을 했거든요. 청문회 본격 준비를 위해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하느냐.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후보자로서 이례적인 거고요. 이렇게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인 건 사실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앞으로 법사위에서 있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좀 물러서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미리 좀 내비친 거라고 보이고요. 예. 검수완박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면 검찰이 문제점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간을 두고 TF를 구성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대안이 없이 지금 당장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으면 대안이 없으니 그 고민을 해보자는데 굳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을 때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했던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니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까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를 건너뛰었다고 했는데 아마 만약에 검찰 인사로 났으면 그거 가지고도 또 아마 민주당은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원하시는 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는다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법무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이른바 칼을 뺏고 펜을 쥐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좀 오히려 검찰 내에서의 그런 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선진 행정에 맞는 인물이다라고 한 것 같고요. 전 한동훈 후보자도 조금은 앞으로 너무 아까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도 조금은 한번 귀를 기울이실 필요도 있다. 너무 이렇게 또 법무부 장관과 야당과 이렇게 싸우는 이미지가 고착이 돼버리면 국민들의 예. 피로감도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좀 우려의 목소리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수사지휘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문민 통제를
검찰에 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발동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봐온 것이지요. 근데 지금 검찰의 그 칼을 대신해서 펜을 줬다고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그 특수부의 칼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는데 이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을 그냥 눈과 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을 폐지를 하든 그냥 유지를 하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아까 뭐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격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특수부 검찰 통이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가했던 기소권을 미리 행사하고 수사에 임했던 모습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과도했던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이고요. 이후에 윤석열 당선자와 관계된 주변 비위들, 본부장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안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언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 해당 당사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의 그 휴대폰을 풀지 않은 그런 뭐 껴름직하게 무혐의 처분된 그런 사람인데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 예. 앞에서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지금 현실을 제가 보기에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낙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반 도주나 이런 격한 표현들은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예. 또 한편으로 아까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이 수사지휘권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 국민들이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말을 딱 각인시킨 거는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 때거든요. 몇 년 만에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발동된 수사지휘권. 근데 그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그게 검찰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수사지휘권이 정당화가 되고 검찰일 때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수사지휘권을 사적 용도로 혹은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용했다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이용되고 있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수사권 조정해서 검경해서 검수완박해서 뭐 한국형 FBI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막상 한국형 FBI라는 게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후보자가 앉히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골몰하다가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위해서 또 국회를 찾았는데요. 면담에 앞선 인터뷰에서 입법 전에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좀 먼저 진행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론전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사실 초유의 일이죠. 검찰총장이 이제 뭐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자신부터 탄핵을 해달라 뭐 예.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한다는 의견도 일리 있는 것 같고요. 또 오죽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게 김호수 총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던 뭐 전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때 그렇지만 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반복되는 이유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면 어떤 개인 간의 문제겠지만 임명되는 검찰총장마다 이렇게 반기를 들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감사원장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또 여당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에게 약간 반기를 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먼저 탄핵해달라.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일견에서는 동정표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일견에서는 너무 과하게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는 게 아닌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럼 뭐 국민들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맞을 것 같고 이후 뭐 국회 논의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도 논란인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두 자녀 경북대 편입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재직한 경북대 의대에 두 자녀, 딸과 아들이 모두 지금 특혜 편입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조국 전 장관 사례와 좀 판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그 검증 기준이 예. 모든 앞으로의 고위공직자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검증의 잣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얘기들이 소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정호영 후보자는 이전의 이력은 뭐 정치권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의사로 지냈던 분이시죠. 근데 40년 지기 윤석열 당선자와 친분으로 지금 장관에 지명되셨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의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 뭐 여러 칼럼을 통해서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내용들에 정제되지 않은 많은 칼럼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빠 찬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식 입시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의 그때의 모습과 대접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다. 후보자 측의 반론도 양비론으로 정확하게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의 그 당시 검증 시대를 생각해 보면 모든 언론에서 엄청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수천 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고 했을 정도이고요. 예. 전광 석화 같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그의 아내가 기소되는 상황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아들 그리고 딸 두 분이 다 부모님, 아버지가 다닌 그곳에 경북대라는 곳에 의대 편입을 한 과정에서 예. 보면 특별한 특혜가 있지 않았나는 의혹은 뭐 누구나 가질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편입에 관계된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그 전에 있을 때에는 입학하지 못했다가 일반 전형일 때는 못했다가 그 다음 해에 이것이 생긴 다음에 입학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뭐 논문 부분도 있고요. 또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의 그 딸과 아들에 대해서 스펙을 만든 과정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실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도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인가요? 19학점을 이수하는 동안 40시간의 연구소 활동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조국 전 장관의 그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검증되었던 모습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으니 그만큼 그런 검증이 이번 장관 후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고요. 예.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증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저는 인수위의 역할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뭐 이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각 장관 후보들의 흠결이 굉장히 많은데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한 번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회를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만에 하나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청문회 낙마 가능성 혹은 뭐 자진 사퇴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에게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오늘 아침 이제 배현진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당선인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후보자 예. 본인이 일단은 떳떳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낙마나 뭐 자진 사퇴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좀 겸허하게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그 뭐 아까 뭐 언론에서 뭐 그 소명 자료도 해명 자료도 똑같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를 문제 삼으시는데 당연히 그거는 보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조국 사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뭐 민당 이제 조국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미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들과 딸의 그 아빠 찬스 의혹, 편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되냐 뭐 이건데 예. 제가 봤더니 보통 같은 경우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량평가가 점수가 안 될 때 예. 정성평가 점수를 갖다가 과도하게 많이 높여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과 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량평가가 워낙 높습니다. 정성평가가 적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사위원 50명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 네. 50명이 정성평가를 갖다가 낮게 줬고 오히려 기본으로 갖고 있던 영어 성적이라든가 학부 성적이 높아서 중간치로 해서 합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혜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북대를 방문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후보자가 경북대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에 응해줘라.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공정하게 저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 민주당이 됐던 뭐 국민의힘이 됐던 같이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를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 잣대 그대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인 조민양에게 만일에 갖다 댄다고 하면은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과 전혀 상관없는 표창장으로 지금 학교 뭐 의사 면허증도 취소됐고 대학 입시마저 다 취소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을 전략 지역구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경선을 할 수도 있다. 좀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 패배 선언이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경선 기회를 안 주고 배제시키면은 정치적으로 사망이라는 소리 아니냐, 좀 강도 높게 지도부를 향해서 불만을 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 등록을 하신 분이 6분 계신데요.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도 본인의 SNS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에서는 쉬운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의 그 지지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붐업시키고 노력을 하면 뭐 그냥 패배한다라는 선거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인데 뭐 추대로 가게 되면 예. 그 민주당 내 지지자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붐업시키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뭐 1대1로 뭐 후보가 결정되는 상황, 이것이 지지자들의 의견도 다를 것이고 예. 본인도 이 경선에 임할 때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임한 것인데 그 길을 차단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과정, 그리고 정권 교체의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지방선거를 볼 때 본인들이 원했던 그런 정책적 이행 방향과 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시민들이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저희가 잘 만들어내면 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누군가 뭐 전략적으로 내세워서 그냥 당원과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 이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 요인에 좋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을 통한 이미 후보 등록되어 있는 분도 있고 예. 이것이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전략 지역으로 얘기한 만큼 더 좋은 전략을 내세워서 붐업시킨 이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추대론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경쟁 상대로 오세훈 현 시장과 경쟁 상대로 뭐 가장 우수한 후보다 이렇게
뭐 나오는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예. 일정 부분 뭐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있겠지요. 그 추대론이라는 것이. 근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명분이 확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는 그런 바람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금 상황이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다 정리될 텐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 당을 위해서 공헌한 것과 희생한 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낙연 후보 추대론으로 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이제 윤심 공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강원지사 후보의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리고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는데, 자,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된 이유는 뭔가요? 뭐 지금 공관위에서는 예전에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약간의 조금 상처를 드리는 발언들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지 않냐.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예. 저희가 국민 통합과 이런 걸 화두로 던진 상태에서 조금은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우려한 것 같고요. 뭐 아직 최고의 결정도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본인이 이제 김진태 전 의원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이걸 갖다가 뭐 당선인 쪽에서 뭔가 윤심을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일각의 문제 제기도 예, 예.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사실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의회 권력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마저 지난번처럼 또 패배를 한다면 지금 사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정권 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누구와의 친소 관계 혹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냐, 그걸 사실 따질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됐든 내가 싫어하든 혹은 나와 친소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기는 사람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공관위에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아까 정성 평가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가 이후에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의 신청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